네, 오늘의 키워드 탑5 역시나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과 걱정이 확실히 좀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과 물가 사이 딜레마에 빠진 연준. 제가 오프닝에서 경제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마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또 어젯밤에 결국 졸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졸츠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예상치가 769만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756만을 발표를 했고 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일단 먼저 제조업 지수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반대로 이 ISM 제조업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네,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낮아지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거의 그렇죠. 이제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예. 항상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위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사실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번에 윌리엄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절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맙네요, 아주. 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이제 살아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나 졸츠와 같은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이렇게 우려가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연준의 어떠한 움직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제가 커버를 쳐보자면 이 졸트 보고서는 2월 거고요. 2월 거죠. 예, 맞습니다. ISM 제조업 PMI도 3월 거라서 3월 거죠. 예. 사실 이게 명백하게 관세 때문에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이미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어갖고 그쵸. 일부는 약간 녹아 있는데 전적인 거 아니고 일부 녹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지표들이 해석하는 바가 되게 분분하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지표가 발표돼도 이것 때문에 좋게 나와도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나와도 이것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라는 경우도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던데 어쨌든 그 방향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조금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왔을 때 우려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 중 한 명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둘 중에 고용과 물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물가를 선택하겠다. 물가를 선택하면 사실은 금리가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와, 인상은 생각하기 어려워. 지금 이렇게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그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인상이 좀 떠오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결국에 좀 시장 이것 때문에 우려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젊을 때 물가 가지 말라고 했던 갑자기 또 그 기억이 나네요. 예. 물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물가는 주의해야죠. 예, 맞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물가도. 연준 위원들도 보통 금리를 한 번 인하하자 많고 더 미루자 하기 때문에 일단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져 있지만 그것도 불명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아직 관세 영향이 특히 관세가 결국 시행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제대로 된 영향이 진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 4월에 시행이 되면은 5월 데이터부터는 제대로 나올 텐데 그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정말 안 좋다면은 곧바로 6월에 인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또한 그러네.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6월 인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가 만약에 진짜 관세 부과되고 나서 더 높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도 당연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골드만 얘기했던 경기 침체 때문에 3번 인하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쁘게 경기 침체가 보는 빨리 분. 와서.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내려앉고 가야겠죠? 장은 거의 급락이죠. 급락. 그러니까요. 급락인데 금리 인하 오면 그게 빠른 거니까. 근데 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하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골드만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지금 문제인 거 연준인데 연준이 그래서 판단하는 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준은 볼 때 결정을. 연준은 결국 그 항상 파월이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고 하겠다. 데이터 보고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데이터를 또 다시 봐야 하는 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이 기다려야 하는 장이 좀 계속될 거고 일종의 하드한 데이터를 보겠죠. 하드한 데이터. 네, 하드 데이터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생각할 거냐, 물가를 생각할 거냐라고 놓고 질문을 해보면 연준은 우리는 물가를 볼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3.7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4월이 됐으니까 2분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1분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 이 전망치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마이너스 3.7은 저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어제 이게 발표가 된 건데 네. 저는 보면서 이게 10,000원짜리인가 싶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렇죠. 아니 3.7 마이너스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보고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내년 올해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가는 거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죠? 많이 안 좋은데 진짜. 네, 특히나 이번에 사실 최근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 중에 또 금이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금을 조정된 값을 맞아요. 새로 내놓았거든요. 저 위에 그 점선이 그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 네, 위에 그게 있는 거? 이제 이 점선이 바로 이제 금 수입을 좀 배제한 수치인데 네네. 처음에는 금 수치를 배제했더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가고 플러스에 있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이것조차도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맞아요. 아, 마이너스. 결과적으로는 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수입 같은 것도 많았던 이유가 사실은 관세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수입을 땡겨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2분기로 넘어가면은 특히 이제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에 맞춰서 네. 이렇게 또 수입 수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금을 조정해도 마이너스 1.8%로 네. 이것도 나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예.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2분기 들어서는 역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침체는 사실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애초에 그냥 1분기 GDP 자체가 진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아직은 사실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려를 많이 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종목 이야기인데요. 힘스앤허스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 비만 치료제 비만 팔면서 치료제, 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다가 갑자기 급락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밤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장중 기준으로는 14%까지 오.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좋았네요. 최종적으로는 한 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네. 결국 그러한 참 그 거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소식은 바로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랑 젯바운드를 이렇게 자사의 몰에서 힘센호스의 몰에서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원래 이 힘센호스가 원래는 처음에 주가가 특히 이번에 많이 그 전에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원래는 이제 위고비가 결국에는 위고비의 세마글루타이드가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그렇죠. 이렇게 배제가 되면서 힘세너스가 계속해서 팔아왔던 이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컴파운드 약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 소식으로 잠깐 긍정적인 이슈를 받았다가 결국에 5% 이렇게 5%까지 다시 하락하게 된 것은 일단 먼저 두 가지 소식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부정적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결국에 많이 판매했을 때는 결국 높은 마진도 중요한데 원래 일라일리가 워낙 갖고 있는 이 공급망과 힘이 좋으니까 많이 팔아도 이거 마진이 한 2에서 4%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자신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기존에 판매하던 비만 치료제를 못 판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영향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더퍼폼을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도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한 40% 정도 낮은 아니다 한 30% 정도 낮은 22달러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락을 했다가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일라이릴리가 네. 결국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자신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였네. 네, 이제 한 힘세너스가 그냥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자신이 해준 것이지 뭐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의료 면허와 관련된 것을 소지하면 모두 다 자신의 제품을 팔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제품인 일라이릴리 다이렉트를 통해서 사게 되면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차례로 인해 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요. 결국 시간 외에서도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실 때 또 오늘 아침에 뭐 장 봤을 때는 굉장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세너스가 굉장히 또 5% 그래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근데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랄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뭐 별거 아니라 하지만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속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좀 그런 기분 들고요. 그런가요? 예. 예, 킴스너스가 원래 그 남녀의 은밀한 치료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젯바운드 같은 팔아서 크게 돈이 안 될 것 같고 뭐 탈모 같은 게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쪽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힘세너스가 주목을 받았던 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GLP-1 그 약물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대신에 뭐 비슷하게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힘세너스가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예. 만들어서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공급 부족이 풀리면서 그걸 할 수 없게 돼서 그럼 비만 관련주가 아니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대신에 그냥 일라이릴리 거를 갖다가 팔게라고 하면은 다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되는 듯 싶었지만 막상 힘세너스가 가져가는 건 얼마 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호재냐 아니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두 분의 의견은 예. 크게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좀 무섭네요. 뭐 관세를 뭐 또 새로운 관세를 준비한. 그러니까 그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또 예. 새로운 관세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원래 일단 기존에 있었던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 아니었다면 네. 이번에는 사실 이 상호 관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은 20% 정도를 예.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미국 무역 대표부죠 USTR에서 지금 옵션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20%보다는 좀 낮은 관세 옵션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가 사실 누가 봐도 많은 수치이고 원래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무역을 했을 때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국가들 그리고 무역 격차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그 규모에 맞게 조금 더 새로운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완전히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조금은 이런 그냥 안만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 발표를 하면서 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이번 관세를 또 살펴볼 때 함께 살펴볼 하나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복잡해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썸 컨트리스라고 해놓으니까 이 썸 컨트리스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런 거네요. 상호 관세가 부과가 내일 되는 건 맞는데 그 더리 15이라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15개 국가가 아니라 15%더라고요. 그 15%에 해당하는 미국에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들이 예, 예. 아마 내일 상호 관세에 대표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랑 또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완화적인 관세안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누군가는 또 이번 관세 발표 이후에 또 수혜를 받으면서 혹은 그 국가의 산업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함께 또 올라가는 주식이나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이랑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예. 당연히 중국, 멕시코지만 반대로 호주 같은 국가는 반대로 이제 미국이 오히려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철광석과 알루미늄 관세를 원래 호주에게 매겼다가 호주는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연히 물가와 관련돼서도 이 알루미늄, 철강은 중요한데 동시에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무역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흑자다 보니까 좀 굳이 따지면 뭐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네, 굉장히 오히려 호주에게만 좀 특별한 그런 적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좀 무역 흑자국들은 약간은 이런 저렴한 관세안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웃기긴 하네요. 예. 무역 흑자국인데 좀 깎아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안 해야지 그러면은 무역 흑자국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들의 정책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조금 대비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예,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네. 10% 관세일 때가 주가 올라가는데 2.5%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요. 최악이면 35% 관세인데 이러면 장이 급락하는 건데 35% 관세가 나오겠습니까? 35%는 저는 와. 전 안 할게요. 예,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급락하는 거 보지 마시고 한 25% 나오는 거는 볼 것 같은데 이 정도 장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0% 이상 나오면 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최소한 10% 나와줘야 장이 버티는 거니까 그러네요.
일단 조금 낮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느낌이, 지금 컨센서스는 진짜 한 20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네요. 20% 이하로 예. 가야겠죠. 이하로. 예.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은 예,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나오면은 예. 뭐야 이번에 조금 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장 빠져 금리 빠지는 거니까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침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JP1CS가 보여준 이 시나리오는 제가 봤더니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왜요? 왜냐면 35% 관세를 이거를 계산이 가능할까 싶어요. 굳이? 35.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트럼프의 마음이 궁금하고 지금 어쨌든 초안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숫자가 어떻게 적혀 있을지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려면 그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관세에서 무해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무해한 거 없고요. 이따 없어요? 치더라도 만약에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어, 그런 게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볼 정보를 갖고 왔는데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왜 그럴까요? 맥도날드 혹시 아시면 한우버거의 한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국내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자체에서 공급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김치버거 있습니까? 김치버거? 김치버거 맥도날드는 없습니다. 김치버거도 아마 국내산이 아닐까 싶고 꼭 감자칩. 네, 감자튀김. 똑같이 혹시 강원도 감자 아닙니까? 강원도 감자? 예. 그거 이번에 들어온 그 햄버거 집에서는 강원도 감자로 하는 걸로 알고 다 있어요. 체결돼 있어갖고요. 아마도 농작물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띠인데 예띠는 뭐냐면요. 아웃도어 용품인데 아웃도어 용품이 혹시 텀블러 있습니까? 아십니까? 텀블러. 네, 본 것 비싼 같아요. 거. 예. 근데 텀블러인데 아웃도어 용품을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텀블러 값이 올라가면 그걸 안 쓸까요? 팬들이? 브랜드에 팬심이 있으면. 팬심 있죠. 그거 언제 예전에 구했는데 이거 비쌌죠. 보통 텀블러 하나에. 한 5만 원, 1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쯤 했죠. 비싸기 때문에 그런 팬심이 있다 보니까 가격 올려도 산다는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니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딜러인데 딜러 마진을 먹는 기업들은 관세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딱 보시면 되고 내려보게 되면 그 온홀딩 참 온홀딩 어떻습니까? 그 워낙 그 신발 브랜드 예, 신발 좋아하죠. 저는 온홀딩 써본 적은 없는데 써본 사람들이 다 되게 좋다고 막 너무 편하다고. 좋고 그것도 관세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이 크로거인데 크로거 슈퍼마켓 체인점인데 이게 현재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와중에. 왜냐면 이것도 마진을 먹다 보니까 관세 별 영향이 없고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 가는 거는 그냥 부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그런 종목이 많은데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격 결정력이 있는 종목, 네. 그리고 혹은 뭐 관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들 10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크루거와 관련해서 달러트리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중국과 관련된 관세 중에서 1차로 부과된 관세 10%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90% 정도는 다 커버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자신감이 멋있는데요. 네, 이미 영향력을 다 집었고 그것은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여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프라이싱을 하면서 그거를 다 이미 해소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루거처럼 전반 좀 강한 유통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통망을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관세가 있더라도 조금 더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세 피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유통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을 앞으로 찾아가는 것도 좀 필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단으로 이렇게 10개가 쫙 나열돼 있으니까 약간 섹터별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없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섹터별로 따졌을 때 일단 관세에 먼저 한해서 살펴보면은 섹터는 역시 이제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최근에는 필수 소비재 이 세 가지 섹터가 사실 JP모건이 선정한 좀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인데요. 필수 소비재도 관세 피해가 커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관세 피해라고 봤을 때 주가의 영향보다는 결국에 필수 소비재는
관세를 얼마를 물더라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 콜게이트 파몰리브가 네. 치약 원료를 멕시코에서 가져온다고. 아, 멕시코에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치약을 그걸 갖고 와요, 원료를 멕시코에서? 민트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민트. 콜게이트가 파란 거. 민트를 그렇게 싹쓸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일단 엮여 있다 보시면 좋은데 의외입니다, 의외. 업종치고는. 그러네요. 네. 임의 소비재, 기술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또 관세가 이번에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많이 생각을 그럴 수 하지 있죠. 않습니까? 예. 넥스트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기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 불법 이민자들 아니면 이제 좀 M&A나 관련된 규제 완화들 이런 되게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또 사실 시장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 뭐 이민 같은 경우는 뭐 임의 소비재가 많이 피해를 본다던가 반대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그런 감세 즉 세금을 좀 많이 깎아주면 오히려 미국의 산업재들이 성장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면 JP 모건이 봤을 때 가장 좀 수혜를 이번에 볼 수 있는 기업은 즉 트럼프 정책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는 조금 더 확실히 관심을 많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유틸리티, 부동산, 금융. 예. 진짜 손 안 가는 손이 안 가고 세 개네요. 이런 네. 종목이 있나 싶죠. 그쵸. 네, 그런 건데 하여간. 근데 저희가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키워드도 관세와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관세 이후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IB.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플로우나 논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이후에 더 심화된다고 했는데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쪽이 있나 보네.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투자 같은 경우 특히 시장에서는 이 심리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현재 지금 가격들이 조금 이미 부정적인 어떤 최악의 순간까지 가정을 해서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장에 특히 IB들이나 일부 리서치 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고 가장 최악의 순간부터는 이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IB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던 이 리서치 펌인데요. 이 네. BCA 리서치가 여기 왜요? 원래 좀 비판적인가요? 이 BCA 리서치가 네. 2024년 말에 2025년 S&P 500 혹시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4,450으로 4,450이요? 네, 사실 선 넘네. 그냥 정말 가장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IB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었거든요. 지금 엄청 빠진 게 5,60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이 BCA 리서치가 예. 오히려 4월 2일 관세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특히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 이번에 있는 상호 관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하나의 협상 수단이 될 것 같다. 즉 오프닝 비딩 가격이고 나머지 이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각 국마다 개별 협상을 하면서 관세가 좀 낮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추가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관세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오히려 좀 상승할 먼저 수 반응할 있는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견을 보이면서 이 BCA 리서치가 가장 베어리시했던 이 리서치 펌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최악의 순간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IB가 일을 못 하는군요. 아, 그래요? 그러네. 4,000대 얘기했던 것부터. 왜냐면 지금 절정 안 된 게 네. 의약품도 있고 칩도 있고 증류주 같은 술도 있는데 네, 그거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새로운 또 시작이어갖고 아니 물품이 얼마 많은데 그죠? 네, 그렇죠. 약간의 좀 일을 못하는 IB 같이 근데 보이는, 일 못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요? 톰리 씨도 나오는데요? 네, 이 네. 네, 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4월 2일부터 이제 V자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V자. V자 네, 만든. 특히나 결국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결국 최종적으로 트럼프의 입에서 관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또 사실 어떤 관세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공포 때문에 빠진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V자 반등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결국 미국 주식들은 다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크게 상승했던 이런 역사적 통계가 많기 때문에 그쵸, 예. 그 부분을 믿어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기술주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역시 항상 긍정론자인 이 톰리의 특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결국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최악의 순간을 좀 가정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톰리 이런 식으로 좀 4월 이후 1 이후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버코어에서도 한마디가 나왔어요. 에버코. 네, 에버코도 사실 굉장히 톰리와 유사한 관점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현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불확실성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한 수준이고 결국 트럼프 발언 이후에는 좀 확실해질 건데 결국 지금 순간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하락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약간이라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 즉 확실성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때 오히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증가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네. 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얘기가 있어요. 3월에 이 정도로 안 좋았으면 4월에는 약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네, 사실 이제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쵸? 왔을 때 네, 이제 이건 항상 네, 항상 통계니까. 이제 항상 통계를 가지고 와서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사실 생각보다 또 통계가 좀 잘 맞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3월이 3% 이상 하락했던 순간이 7번이 있는데 그 7번 모두 4월에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고요. 또 평균 상승률은 한 5.92%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뭐 4월에만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면은 사실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4월 이후부터에도 그 7번 중에서 6번이나 연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확률적으로 표본이 약간 7배밖에 안 됐다는 좀 표본이 좀 적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쭉 보시고 부사장님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4월은 인정. 왜냐면 원래 4월은 인정? 예, 원래 강한다니까 인정하고 탐리는 중소형제 언제 가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 중소형제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분인데 지금 중소형제가 제일 많이 빠졌죠. 예, 다 빠졌고 그 나왔던 V자가 거꾸로 돼갖고 지금은 어려운데 일단 4월만 인정하는 걸로. 알겠. 4월만 예, 인정. 4월 인정하는 연구원님은 걸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만약에 4월이 좀 상승하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번 사실 하락이 특히 트럼프 관세라는 그 단 하나의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만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트럼프의 발언 너무나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흙을 뿌리는 건 아니지만 4월은 실적 때문에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예, 실적이 있어갖고 그러네요. 특히 대형 기술적이 있어서 매그스텝 실적 나올 때 못 나오면 장은 여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딱 걸려 있고 또 최근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전망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4월이 좋아 보이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역시 잠깐 긴장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 4월의 어떤 계절성을 얘기할 때 3월에 빠지고 4월에 반등하는 게 3월에 뭐 빅테크가 연초에 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약간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씻어내면서 덜어내면서 3월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4월에 실적으로 다시 증명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빠진 거라서 이게 실적까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더 빠질 수도 있다. 올해는 좀 특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계속 아쉽지만 해주고 계신 거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5번째 키워드인 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죠. 인도량 발표되는 거.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오늘 밤. 한국 시간 오늘 밤. 근데 40만 8천 대가 전망치인데 지금 보니까는 많이 깎았습니다. 40만 건 이하 깎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블룸버그만 해도 39만 300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39만 대.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39가 아니라 뭐 한 35에서 36만 사이를 예상할 만큼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많은 IB들이 생각보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가까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좀 유럽 판매량이 특히 이번에 또 감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좀 시장이 우려를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실적 1분기 판매량 발표를 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50%가 넘거나 혹은 50%에 육박하는 수치의 감소들이 컸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발표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다 같이 줄어들면서 작아지면서 테슬라가 줄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좋아졌으면 빠진 거고. 네. 그 제가 보기 가장 컸던 게 독일 우익 정당 AFD인가? 네, 맞습니다. 아하. 그쪽 편을 들어갔고 그쵸.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뭐 지금 오히려 불매운동 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은 더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좋았죠? 중국에서는 그래도 좀 더 좋았는데 이제 테슬라도 그래도 중국에서도 좀 나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지만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테슬라의 또 핵심 시장은 결국 미국과 유럽이 그렇죠, 미국 유럽이죠. 그렇군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려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도 주가에 좀 일로 반영이 돼갖고 오늘 못 나와도 더 하락하기 쉽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이미 250, 60이 저점으로 확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도 보시면 팔 건 아니고 이따 조금 더 옆으로 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목표가 하향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월가의 반응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예. 네, 월가의 반응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웰스파고가 이번에 새롭게 목표가를 내놨는데 네. 좀 충격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몇이에요 또? 130달러를 지금보다 반토막이네요. 예, 반토막. 네. 130달러. 네, 결국에 이 웰스파고가 사실 이번에 거의 테슬라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와하. 일단 먼저 당연히 차 회사인데 자동차를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그쵸. 판매 줄 것이다. 성장률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PR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높은 가격,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영향이 있는데 자동차 결국 가격 인하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결국 IRA 크레딧 같이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것 또한 결국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IRA 크레딧도 수익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이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보택시 사업. 이 로보택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보택시가 결국에 6월에 오스틴에서 제대로 출시될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좀 회의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원래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해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지연이 굉장히 낮았던 많죠. CEO고 또 테슬라가 그랬던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웰스파고는 어떻게 보면 현재가보다 50% 낮은 이 130달러를 제시했다는 점까지 그냥 하나의 투자 의견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로보택시 건은 6월에 나온다고 못 봐왔기 때문에 그쵸. 못 나오면 그쵸. 이번에 상당한 충격이 난리 있을 납니다. 겁니다. 지금 네. 난리 나고 주가 하락 되게 클 것 같은데 예. 아 괜히 못 박지 말걸 그러게요. 놓고 예, 지금 예. 약간 회의적이네요. 예. 뭔가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아서 6월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130달러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일 인도량 한번 잘 확인해 보시죠. 저희 그러면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